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그런 어떤 기술의 성향이나 발전이 반드시 그런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전략적 변곡점이 온다라고 얘기했음에도 그 이후에 인텔이 성과에 자만하거나 현재 상태에 안주하면서 그쵸. 그거를 변화를 만들어내지도 못하고 맞아요. 그리고 변화를 다 남이 만들어내고 남이 만든 거 다 그대로 따라가고 애플에도 CPU 공급에다가 다 놓치고 그쵸. 그것이 과연 그럼 이분이 90년대에 얘기했던 것을 지금의 인텔은 잘 지키고 있는가? 아, 저는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안녕하세요. K벤치 최정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좀 특이하게 몇 가지 준비를 했어요. 이게 이제 감자나무님 책이죠. 네. 이게 무슨 책이에요? 앤드류 그로브라는 인텔의 전 CEO께서 작성하시는 책이에요. 네네. 이게 98년도 책이더라고요. 근데 이 책이 아직도 있어요. 아, 네. 갑자기 그러니까 인텔이 4Q 위기라고 하니까 이 책이 생각났어요. 저 관계가 있겠죠? 인텔의 역대 CEO 중에서 가장 위대한 CEO로 평가받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자기가 CEO로 있을 때 어떻게 위기를 겪었나, 그리고 어떻게 대처했나, 야. 아에 대한 이제 경영학과 관련된 책이라고 보면 맞아요. 22년 만에 적자를 본 위기니까, 네네. 위기라고 많이들 얘기하니까 기존의 위기를 어떻게 넘겼는가를 보면 한번 리와인드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역사를 통해서 현재 위기를 이제 분석해 보는. 네, 그래서 이 책을 한번 가지고 왔고요. 이 제목이 뭐죠? 이게? 네, Only the Paranoid Survive. 네, 편집각만이 살아남는다. 그래가지고 원제는 Only the Paranoid Survive고요. 일에 미쳐라 그 얘기예요. 근데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을 좀 간단한 경영학적인 내용은 빼고 인텔이 어떻게 위기를 겪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고요. 네. 앞에서 저희가 지난주에 이 얘기한 것과 겹쳐서 보시면 그러면은 좀 답을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듭니다. 책 쓴 분이 이 앤드류 그로브잖아요. 이분에 대한 설명도 잠깐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앤드류 그로브라는 사람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책 이야기를 하기 전에 네네네. 우리나라는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되게 족보 따지는 거. 그쵸. 네, 저도 주짓수 배우니까 주짓수가 일본 무술이잖아요. 그쵸. 네. 거기도 도제 관계가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도 그 문화가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이번에 족보를 좀 따져볼게요. 결국에 최초의 반도체 소자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TR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쵸. 트랜지스터를 발명한 사람이 누굴까요? 컨닝해도 돼요? 트랜지스터를 최초로 발명한 사람은 윌리엄 쇼클리예요. 윌리엄 쇼클리라는. 네, 윌리엄 쇼클리라는 사람이 회사를 만들어요. 쇼클리 반도체. 네. 페어차일드 세미컨덕터라는 회사가 있는데 쇼클리 반도체에 있던 여러 명 중에 나와서 만들어요. 8명이 나와서 만들거든요. 8명 중에 2명이 우리가 아는 사람이에요. 유명하신 분들이죠. 네. 고든 무어, 네, 고든 로버트 노이스. 네. 이 두 사람은 알아요. PC 업계에서는. 무슨 법칙도 있고 그쵸. 네. 이 페어차일드 세미컨덕터가 한때 우리나라하고 관련이 많아. 이 회사가. 지금도 우리 최재형 기자님은 보도자료 봤잖아요. 온세미컨덕터라고 네, 보도자료 네. 나오죠. 네. 저희도 보도자료 봤죠. 그 회사가 페어차일드 코리아예요. 로버트 노이스, 고든 무어 이 두 분이 다니다가 싸워서 또 나와요. 회사 관두고. 회사를 또 때려치고 또 나와요. 그래서 이분들이 직접 회사를 만들어요. 그 회사가 인텔이에요. 한 사람이 외부에서 들어가요. 인텔로. 네. 그래서 그분이 바로 앤드류 그로브예요. 아, 요 분인가요? 그래서 인텔의 창립자라 그러면 흔히 3명을 이야기합니다. 고든 무어, 로버트 노이스, 앤드류 그로브. 네. 여기서 이제 벤발로 또 한 부류가 나와서 회사를 만들어요. AMD인가요? 그게 AMD예요. 제리 샌더스와 다른 사람들이 몇 명의 엔지니어가 나와서 만든 회사가 AMD. 그래서 인텔이 IBM의 PC CPU 납품할 때 IBM이 2차 공급자 지명하잖아요. 네. 그게 AMD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되지. 같은 회사 출신이야. 다 친구야. 그러니까 그냥 어차피 나 2차 공급자 지명할 거야. 그러면 AMD야 니네가 할래?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면 다 아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다 그 바닥이 그 바닥이야. 인맥, 다 똑같아. 학연, 그러니까 지연. 다 아는 사람들끼리 다 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의 한국이나 그때 미국이나 지금 미국은 안 그러겠어. 다 똑같아. 그러니까 결국엔 다 아는 사람들끼리야. 그래서 다 페어차일드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페어차일드가 만들던 것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트랜지스터 만들고 트랜지스터를 몇 개 집적해서 이제 IC 회로를 여러 개 만드는 거죠. 정리하면 쇼클리 반도체, 그다음 페어차일드 반도체, 그다음에 인텔과 AMD. 그래서 인텔과 AMD는 반도체 업계 적자야.
예, 근본이 있는 뼈대 있는 가문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뼈대 있는 가문의 예, 뼈대 CEO. 있는 가문의 CEO. 그렇다면 이 만들어진 인텔이 처음에는 CPU 회사가 아니었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회사죠? 뭐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페어차일드에서 만들던 것이 거의 IC 칩이었어요. 네네. 트랜지스터하고 IC 칩. 인텔에서 최초로 만든 제품이 어떤 제품이었다라는 것들을 이 책에서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를 먼저 만들어요. 그래서 대박을 쳐요. 그래서 세계 최초의 메모리 반도체 제조사. 그럼 인텔이에요. 인텔. 근데 계속 메모리만 만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예, CPU를 만들죠. 4004. 그럼 메모리 반도체 쪽은 아예 접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요, 접는 건 접진 않고. 이게 지금의 컴퓨터 CPU를 생각하면 안 돼. 4004가. 약간 계산기 이런 건가요? 이게 계산기에 들어가던 거예요. 뭐 왜 메모리를 만들고 CPU를 만들고 따로따로 만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되잖아요. 이게 따로따로 만든 게 아니에요. 컴퓨터가 있는데 집체만 한 이유가 CPU 칩이 아니고 메모리 칩이 아니고 다 회로에 그려져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다 가만히 뜯어보니까 이쪽은 CPU 영역, 이쪽은 메모리 영역, 이쪽은 무슨 영역이야. 그러니까 영역은 이건 칩 하나, 이것도 칩 하나, 이것도 칩 하나. 그래서 단위로 묶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CPU, 메모리, I/O 무슨 칩이 나오는 거지. 역할만 다른 거죠. 처음에는. 그쵸.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은 아니고. 인텔의 주력 사업은 메모리였어요. 본격적으로 CPU가 활성화되기 시작하는 거는 80년대 애플이 PC를 만들고 IBM PC를 만들면서부터죠. 그 전에는 메모리 사업이 주류 사업이었어요. 이분이 이 책을 쓰면서 무슨 부분을 되게 강조하던가요? 한마디로 설명이 돼요. 이제 이 책에서는 전략적 변곡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기술이 어느 시점이 되면 세상을 다 바꿔놓잖아요. 그쵸. 그 점, 그 순간. 그 순간. 그것을 이 사람은 전략적 변곡점이라고 얘기해요. 혹시 알쓸신잡 보신 분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알쓸신잡 보신 분 중에 김상욱 교수가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특이점.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세계를 만든 가장 최근의 특이점은 뭘까요? 그러면 2차 세계대전이요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특이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폰 3의 등장이죠. We're gonna take it to the next level, and today we're introducing the iPhone 3G. 그 전략적 변곡점이죠. 그쵸,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이후로 모든 게 바뀌었잖아요. 그 다음에 뭐 굳이 뭐 최근으로 따지면 애플의 맥북 에어 출시 같은 거. This is it. Let me take it out here.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그 이후로 그 이전과 이후에 노트북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맞아요. 전략적 변곡점이죠. 이 책과 그 특이점을 해석을 하면. 그래서 이제 CEO들이 그 전략적 변곡점을 잘 알고 있어야 돼가 이 책의 내용이에요. 조금 빨리 캐치하게 해주고 싶은서 이런 책을 썼다. 뭐 예,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이 가면 그 기술이 전부 다 바꿔놓는다. 그렇게 바꿔놓을 수 있는 기술인지 아닌지, 언제쯤 그렇게 될 것인지를 잘 알고 있어야 경영을 잘할 수 있어요. 쉽게 이해되죠, 이제. 예. 그 얘기를 이 책 내내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인텔이 있었을 때 어떠한 그런 전략적 변곡점이 있었는지, 그럼 앞으로는 어떤 것이 전략적 변곡점일 건지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이 책에서는. 근데 우리는 경영학적인 면에서는 관심이 없고 뒤에서 얘기할 내용인데 지금의 인텔은 그 전략적 변곡점을 잘 해석하고 있는가.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 왜냐하면 제가 지난 편에서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책을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들의 전 CEO, 가장 위대하신 CEO께서 항상 그 얘기를 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전략적 변곡점이 지금 무엇인지 한번 잘 살펴보세요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지. 예. 자기가 겪은 위기도 같이 얘기하신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이 인텔이 어떤 위기가 있었나요?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게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1주년 기념 때. 네. 부동산수 연산파도. 국민학교 5학년이면 풀 수 있는 간단한 문제지만 펜티엄 컴퓨터는 일이 나오질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펜티엄 칩을 독점 공급하고 있는 인텔사는 곧바로 결함을 보완했다면서 새 칩을 무상 교환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딱 넘기면 책 1장에 그때 상황을 설명을 해요. 책 처음에 그 이야기부터 시작했다는 얘기는 거꾸로 그게 가장 자기가 있었을 때 최악의 스트레스였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당시에 인텔이 전 CPU 전부 교환으로 끝났거든요. 그쵸, 리콜로 끝났다 그랬. 2년치인가 1년치 인텔 순수익을 쏟아부었다고 얘기했어요. 부동산 수준 연산 당시에 본인의 심정을 이야기하는데 처음에는 아니 이렇게 작은 문제가 그렇게 난리 날 일인가? 라고 생각했다고 책에 적혀 있어요. 처음에는 자기도 안일하게 생각했고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우리가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그래서 우리는 다 바꿔주기로 했다. 그래서 끝났다. 안일하게 대응했고 그것이 나의 실수였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왜 작은 회사고 작은 회사에 별것도 아닌 문제인데 왜 이렇게 크게 사람들이 반응을 하지를 나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근데 사람들이 그 인텔은 큰 회사고 거기에 걸맞는 사회적 책임과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미처 알고 있지 못했다. 인텔의 부동산 수준 연산 파동이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인텔이라는 회사를 바라보는 데 대한 전환의 계기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인텔이라는 회사 내부에 구성원들이 알게 된 계기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회적 책임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지키고 마무리를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서 그때 그 얘기를 가장 크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밖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인지를 잘 못해요. 그건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것을 이 사건을 계기로 그것을 이제 인지한 거죠. 그래서 그것이 앞으로 인텔은 우리는 그럼 어떤 식으로 고객 대응을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제품을 만들어야 되고 하는 것에 대한 프로세스가 다 개편되는 거죠. 그럼 두 번째 위기자 전략적 변고점이라 볼 수 있는 부분이 어딘 부분? 근데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게 85년에 메모리 반도체 철수 얘기를 해요. CPU도 만들고 있었지만 메모리 반도체를 주력으로 만들던 회사였어요. 그러다가 인텔이 85년, 86년쯤에 메모리 반도체 철수해요. 그리고 CPU만 만들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일본이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면서 가격을 까내기 시작하니까 인텔이 그걸 감당을 못해서 적자가 나는 상황이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메모리 반도체에서. 그래서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당시 인텔 내부의 모든 구성원들이 무슨 소리냐, 더 싸게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일본과 경쟁을 해야지 본인과 고등무어가 협의하면서 그래 철수해가지고 철수를 했다. 그래서 그것이 신의 한 수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또 다른 변곡점. 그러니까 또 다른 어떤 일본 회사들이 가격을 까대기 시작하면서 점유율을 급속하게 늘려가는 기술로 인한 전략적 변곡점이 등장했는데 이 변곡점에서 우리는 사업 철수로 대응했고 그것이 성공적인 원인이 됐다. 모든 역량과 집중을 CPU로 하고 그리고 386, 486 펜티엄에서 대박이 터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두 번째로 해요. 아이고 대단하신 분이네. 네. 저라고 하더라도 그 상황에서 철수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몇십 년 동안 해오던 것. 절대로 그 생각을 많이 못 해요. 근데 이제 그때 과감하게 결정을 했고 그것이 옳은 선택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세 번째는 어떤 건가요? 이제 세 번째가 간략하게 나오는데 리스크와 시스크 얘기예요. 이번 부분 전 자세히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리스크와 시스크 얘기가 뭐냐면 지금은 이제 이 논쟁이 더 이상 없는데 지금도 관계되고 있는 내용이긴 해요. 왜냐하면 인텔 X86은 시스크예요. 네. 지금은 시스크라고 안 해요. 시스크에 탈을 쓴 리스크예요. 지금은. 내부에 숨어 있나요? 네. 지금은 변환해서 써요. 이건 지금도 얘기가 나와요. 왜냐하면 암이냐 X86이냐하고 똑같은 거예요. 암은 리스크거든. 암은 리스크예요. 근데 완벽한 리스크예요. 근데 인텔 칩은 리스크지만 내부에서 시스크로 변환해요. 명령을 다시. 왜냐하면 구조가 X86이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리스크와 시스크 버스스는 이건 뭘 뜻하냐면 X86을 버려야 된다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로 이제 해석이 돼요. 그렇게 되네. 그러니까 X86은 구형 아키텍처니까 X86을 버리고 다른 걸 만들어야 된다. 아니다. X86을 계속 만들어야 된다. 결론이 어떻게 났죠? 그냥 계속 만들잖아. 그렇죠. 네. 네. 거기서 본인은 X86을 계속 만들어야 된다라고 선택을 했다. 그 얘기예요. 쉽지 않은 네. 결정인데 또. 근데 지금도 이거는 유효해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암이냐 X86이냐. 그쵸. 지금 X86이 PC에 갇혔잖아요. 그쵸. PC를 제외한 모든 게 다 암이죠. 암으로. 그쵸. 그러니까 이제 이건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내용인 거예요. 나름대로 그거를 유지하면서 그 안에서 기술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상황이고 X86은 실제로 X86 말고 다른 CPU를 몇 개 만들었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옛날에. 혹시 기억나요? 네, 뭐 몇 개 만들었다고는. 일단 대표적으로 i10이요. 네. 네, X86이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X86 윈도우가 안 깔려. 네. 그게 리스크 프로세서예요. 그리고 이제 스트롱암, 암 계열 CPU도 만들었었고요. 네네. 물론 다시 매각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때 당시 이제 앤드류 그로버 얘기하시는 게 860.
i860이라는 CPU가 있었어요. 네네. X86이 아닌 CPU예요. 호환 윈도우도 안 깔리는 CPU. 근데 이제 문제는 486이 나오고 i860 나오고 CPU가 두 개 나온 거예요. 뭐만 팔리겠어? 486만 486만 팔리겠지. 이거 안 네, 팔리겠지. 그래서 망한 거지. 근데 끊임없이 시도를 해요. 뒤에 아이테니엄도 만들고 X86을 버리려고 시도를 많이 했거든요. 인텔이. 결국에는 X86을 못 버렸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X86에서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X86을 버릴 것이냐. 근데 이제 인텔은 현재 구조상 X86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거죠. 당시에도 우리가 이런 고민을 했고 우리는 이런 선택을 했어. 결국에는 X86을 우리는 가져갈 수밖에 없어.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하더라고요. 더 소개해줄 만한 내용이 있을까? 뭐 위기가 더 왔다던가 뭐 변곡점, 여기서 말하는 변곡점이라는 게 더 있었을까요? PC나 이제 IT 쪽에 관련된 내용으로 몇 개 나오는 게 PDA 얘기 나와. 아 요거. 네, PDA. 그러니까 그 대표적으로 이분이 얘기하시는 언급하시는 게 애플 뉴튼. 네, 애플 뉴튼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애플이 만든 PDA거든요. 그 이제 셀빅하고 비슷해요. 네, 셀빅이라는 옛날에 PD가 있었고 국산 PDA. 뭔지 모르겠어요. 네, 국산 PDA가 있었어요. 흑백 PDA. 네네. 그게 셀빅하고 비슷한 PDA인데 이 PDA를 어디서 보실 수 있냐면 언더 시즈 2 보시면 돼요. 스티븐 시갈이 주연한 언더 시즈를 보시면 그 목 돌리는 아저씨. 예. 그러면 미친 과학자가 나와가지고 기차에다가 그 뭐 설치해놓고 이상한 장비를 설치해놓고 지구를 터뜨릴 거라고 하고 있는데 그때 쓰는 장비가 애플 뉴튼이에요. 그러니까 PDA가 차세대 PC가 될 것이냐? 안 됐죠. 안 됐죠. 그러면 그게 옳았나요? 아니죠. 아니죠. 네. 왜냐하면 결국적으로 구현이 됐잖아요. 누구에 의해서? 잡스. 네, 애플에 의해서. 애플. 네, 애플에 의해서 결국적으로 애플에 의해서 구현이 됐어요. 손안의 컴퓨터. 당시에 PDA는 아니었지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것이 실제로 변곡점이 됐죠. 네. 이분은 98년에 이미 그 얘기를 해요. 내다보셨네. 근데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잘못 보셨네. 이거는 실패한 것이다. 이거는 전략적 변곡점이 될 수 없어. 근데 그것이 10년이 훨씬 더 지나고 2011년이 돼서야 이제 애플이 아이폰 3를 발표하면서 전략적 변곡점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 얘기. 인터넷은 인터넷이 이제 근데 이 책이 오래된 책이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네. 얘기하면서 막 넷스케이프 얘기 나와. 넷스케이프가 상장을 했고 넷스케이프는 앞으로 위대해질 것이고 막 이런 얘기 나오는데 넷스케이프가 망한 지가 언젠데. 예. 그러니까 옛날 얘기예요. 확실히 그래서 오래된 지금하고는 얘기긴 안 한데. 맞아. 네. 예. 그래서 인터넷이 앞으로 10X 변곡점이 될 것이다. 전략적 변곡점이 될 것이야. 그건 맞죠. 그건 맞네요. 예. 그건 그건 맞네요. 예. 이분도 잘 예측했어요. 보셨네. 인터넷은 세상을 바꿔놓을 거야. 브라우저는 잘못 보셨죠. 브라우저 잘못 보셨죠. 이제 여기까지가 책의 내용이에요. 예. 90년대 이후에 IT 업계를 가른 전략적 변곡점이 어떤 게 있을까 생각을 한번 해본 거예요. 일단 뭐 방금 얘기하셨던 잡스의 아이폰, 아이폰, 예. 예. 그리고 맥북 에어 같은 맥북 에어 같은 거, 다 애플이죠? 예. 뭐가 있을까 뭐 그냥 맥 스튜디오도 그쵸? 될 수 맥스튜디오가 있고요. 있을 예. 수 근데 맥 있고. 스튜디오는 아직 그게 영향을 미치진 않았어요. 그쵸. 예. 근데 저는 맥 스튜디오도 포스트 PC의 형태를 제시하는 거라고 봐요. 예. 애플이 많이 했네요. 애플이 많이 했어요. 2010년대 이후에 인텔이 PC 시장의 헤게모니를 끌고 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 그러네요. 변곡점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예. 있는. 예. 본인이 그런 하지도 것들을 못하고. 그걸 개척해내야 되잖아요. 네. 그걸 없어요. 음. 그리고 2015년에는 지난 편에 다시 얘기한 거지만 엉뚱한 CEO가 한 분께서 튀어나오셔가지고 다 말아드시고 저는 그것이 지금 현재 인텔이 적자를 보고 있고 올해가 전망이 안 좋은 가장 큰 이유다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했었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그런 어떤 기술의 성향이나 발전이 반드시 그런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전략적 변곡점이 온다라고 얘기했음에도 그 이후에 인텔이 성과에 자만하거나 현재 상태에 안주하면서 그쵸. 그거를 변화를 만들어내지도 못하고 맞아요. 그리고 변화를 다 남이 만들어내고 남이 만든 거 다 따라가고. 그대로 따라가고 애플에도 CPU 공급에다가 다 놓치고 그쵸. 그것이 과연 그럼 이분이 90년대에 얘기했던 것을 지금의 인텔은 잘 지키고 있는가? 저는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책을 일부러 끌고 나온 거예요, 제가. 네.
이 책을 봤으면은 그분이 이 책을 봤으면 좀 달라졌을 그건 잘 모르겠어요. 뭐 브라이언 크레자니크가 이 책을 읽진 않았을 것 같고 네. 봤으면은 그러진 않았겠죠.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어떻게 헤쳐나갈 거야? 그러니까 이제 혁신을 해야죠. 그쵸. 그러니까 그게 키포인트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서 혁신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내부의 뭐 조직을 개편하고 뭐 이렇게 또 사람 자르겠죠. 사람 자르고 그다음에 뭐 개편하고 이런 형태의 혁신이 아니라 현재 만들어내고 있는 제품에 대한 혁신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인텔의 대부분 사업은 지난 편에 잠깐 얘기했지만 서버, 그다음에 노트북, 노트북용 CPU와 칩셋, PC용 CPU와 칩셋, 그다음에 나머지 AI, 네트워크 이쪽 관련된 사업들. 그쵸. 그러니까 AI와 네트워크 관련된 사업은 이번에 4Q에도 이익이 났어요. 네네네. 근데 너무 작아. 파운드리는 손해봤고. 그쵸. 네, 파운드리는 손해봤고, 왜냐면 그거는 투자 개념이니까 그건 어쩔 수 없고, 나머지 뭐 AI나 네트워크나 이쪽은 다 흑자를 봤고요. 적자가 난 부분은 다 서버, 서버, PC, 노트북. 네, 노트북. 그러면 서버, PC, 노트북이 전략적 변곡점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내가 손해를 봤다는 얘기는 이미 다른 데서 전략적 변곡점 만들고 내가 못 따라가고 있다는 얘기잖아. 그쵸. 네. 남을 따라하고 있다는 얘기도. 예.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혁신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야죠. 그리고 오히려 그 기술의 선도적인 과정에서 그거를 먼저 내가 끌고 갈 수 있어야지. 근데 지금 오히려 PC를 놓고 보면 저희도 댓글에 많이 나오지만 나는 이런 제품을 쓰고 싶은데 이런 마음에 드는 제품이 없어. 그거 너무 많이 하시잖아요. 네, 맞아요. 선택할 수 있는 제품이 많지 않아. 난 이것 이렇게 쓰고 싶고 저렇게 쓰고 싶은데 별로 없어. 뭐 아니면은 제품에 대한 만족도가 점점 떨어져.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네네네. 그 이유가 혁신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그 혁신을 실제로 그 기술이 일정한 수준을 넘어가면 기술이 더 이상 사람들이 그보다 오버된 기술을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필요 청번주권에서 저는 최소 조건만 만족해주면 그 최소 조건을 넘어가는 기술은 사람들의 만족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PC에 대한 그 기술이 최소 조건을 현재 기준의 최소 조건을 넘었어요. 그러니까 만족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방법에서 혁신을 줘야죠. 근데 그 혁신을 저는 애플은 보여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뭐 긴 배터리, 네. 얇은 노트북, 뭐 가벼운 노트북, 그다음에 저전력 그런 것들. 또 맥스튜디오 같은. 네, 그러니까 네. 현재 그런 것들. 일단은 지금 그게 효과를 내고 있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에서 인텔이 과연 그동안 혁신을 했는가? 여전히 PC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미들타워. 옆에 뚫려 있고 아니고만 달라요. 불 들어오냐. 안 바뀐 건 들어오냐. 없어요. 불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는 차이만 있고 여전히 PC는 그냥 PC예요. 그 외에 다양한 PC. 근데 옛날에는 2015년 때쯤 하면은 인텔이 UMPC도 만들고 미니 PC 같은 것도 그쵸, 만들었고 한때 시도를 많이 했거든요. 지금은 왜 그런 시도를 안 할까? 근데 그거는 현재 지금 기본적인 칩 자체가 그 성능을 못 따라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만들어내려면 역시나 지난번에 제가 한 번 더 얘기한 거지만 기본 원칩이 돼야 되거든. 그리고 저전력이 돼야 되고 그래야 그것을 미니 PC에 놓고 어디다 놓고 해야 그것이 본격적인 성능이 나오고 혁신이 일어나는데 지금 인텔의 칩이 그거를 못하고 있으니까. 폼팩터를 못 바꾸고 있죠. 그리고 그것이 애플이 M1을 만들게 된 결정적인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쵸. 애플이 M1을 왜 만들었어요? 인텔 지표가 개판이니까. 그거 안 봐도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인텔이 혁신을 놓쳤기 때문에 그것이 40Q의 적자가 난 것이고 대응을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네. 일본의 메모리 반도체 공략으로 인해서 적자가 오랫동안 났고 뭐 한 부분들 근데 그것 때문에 사업 철수를 하거나 뭐 해서 CPU 쪽에 포커스를 하거나 했던 부분들 지금하고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건 좀 비슷하잖아요. 혁신은 애플에서 만들고 그때 당시에는 혁신은 일본이 한 거고 지금 애플이 하고 있고 지금 딴 데가 하고 있고 그래서 노트북 살 사람들은 다 애플로 빠지고 물론 애플도 손해봤다고 하지만 그래서 오히려 그 제품들은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PC 제품은 바뀌는 게 없고 여전히 지금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PC는 여전히 PC고 그것을 인텔의 가장 위대했던 CEO라고 하시는 이분은 90년대 이미 얘기를 다 했다. 네. 이 책에 써 있다. 네, 요 책을 통해 가지고 이제 과거를 봤고 이제 앞으로 인텔이 잘 전략적 변곡점을 만들어냈으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혹시라도 이 책을 읽어보실 분들이 있다면
권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봤는데 뭐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안 맞고. 경영과 관련된 내용이 많고요. 네. 옛날 얘기예요. 예. 네, 맞아요. 옛날 얘기라서 안 와닿아요. 흥미도 조금 예. 떨어지긴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제 전략적 변곡점을 지금 이 시점에 얘기를 하려면 아이폰 얘기를 해야지. 그렇죠. 저 같은 옛날 사람들만 알지 몰라요. 그래서 굳이 이 책을 보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경영학적으로 관심이 있다라고 보시면은 생각하시면 한번 읽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근데 여전히 책은 지금 국내에서 팔리곤 있어요. 막 가격도 비싸지 않으니까 혹시라도 뭐 인텔의 역사나 앤드류 그로브라는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CEO인가,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자기 심경이나 이런 것들을 혹시라도 관심이 있는 분이 있으면 뭐 한번 사서 읽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